타당성분 중에서 사업 타당성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스왑 분석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뭐죠? 스트롱, opportunity, 여기가 슬래터, 여기가 스트롱, 여기가 링크라고 했을 때 기회가 있다, opportunity, 기회가 있고 여기는 위협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남들보다 약점이고 여기는 강점이다. 자, 이 강점하고 장점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강점은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 장점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보다 내가 장점이 있다고 하니까 강점이 있다고 합니다. 강점이라고요. 그런데 이 약점은 그냥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차별화 포인트거든요. 차별성을 나타내는 거고 이게 자기의 포지셔닝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게 포지셔닝. 장점은 뭐냐면 자원이에요. 리소스. 자원. 이거를 우리는 자원을 다른 말로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4M 관점에서 M이 4개가 있는데 사람이 있고 메소드가 있고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금이 있고 많이 그 다음에 마케팅 역량이에요. 마케팅 역량. 마케팅이라는 역량은 뭐냐면 시장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는 역량이에요. 이건 뭐냐면 시장에 대한 안목과 여기에 대해서 전략이에요. 그럼 이 전략이 뭐냐면 전략을 세운다는 의미는 여기 시장의 기회가 뭐냐면 시장의 기회는 우리는 마켓인데 이게 파이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 왜 우리 물건을 사는가? 그때 여기서 보면 어제 말한 사업 계획서도 너무도 그렇고 사업 계획서도 기존의 거에 대해서 비교를 했을 때 마이너스적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거를 개선하는 개선의 관점이 있고 플러스 밸류를 만들어내는 관점이 있어요. 이 밸류가 뭐냐면 어떤 밸류냐면 밸류라는 그 정의가 뭐냐면 사람이 what they want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뭐냐? 예를 들어 그 they가 신이 될 수도 있고요, 갓이 될 수도 있고, people이 될 수도 있고, 커스터머가 될 수도 있고, CUSTOM이야. 아니면 사랑하는 러버가 될 수도 있고. 뭐냐면 내 와이프가 저녁에 뭐 먹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신했을 때 안 사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새벽에 수박 사러 겨울에 나가야 돼요. 이거를 should라고 해요. should. 해야만 되는 거. must. have to. 뭐냐면 소명이라고 해요.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소명, 미션. 그래서 뭔가 세상이 내한테 원하는 것. 그래서 what they want는 요 밑에가 to me가 들어가요. 내한테 원하는 게 뭐냐? 다른 말로 하면 what I should. 내가 해야 되는 게 뭔가? 이게 미션이거든요. 이거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기업가 정신이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뭐하고 연관이 되죠? 산으로 말하면 산들이 여러 개의 산들이 있어요. 이렇게 산들이 뒤에 뒷산 앞산인데 내가 과연 어느 산을 올라가는 게 좋은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여기는 벌써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
여기는 여기도 사람이 올라가 있어. 근데 저 건너편에 보니까 여기는 아직 사람이 안 올라가 있어. 그게 뭐죠? 시장 계측이죠. 그래서 없는 산을 여기를 내가 목표로 타겟으로 해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면 나를 추동시키는 뭔가 에너지가 필요하거나 앞에 기관차가 필요한데 힘들어도 올라가잖아요. 그걸 우리는 기업가 정신에서는 진취성이라고 합니다. 논문에서 보면 이 진취성이라는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요인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축적이 돼 있죠. 그럼 이 진취성의 핵심이 뭐냐면 이 미션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있는 거예요. 저기 물고기가 보이면 우리는 막 광분하잖아요. 저 물고기가 있는데 솔루션이 없으니까 물고기를 못 잡아서 탈이지. 그러니까 물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완전히 그냥 막 광분하는 거지. 그냥 잠도 안 오는 거지. 그 잠 안 오게 하는 이유가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이 미션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 미션이 중요한 이 시장, 이걸 뭐냐면 결국은 시장이죠. 시장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이 원하는 거는 이 원트가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욕구거든요. 이걸 욕구라고 하는데, 욕구는 하위 욕구가 있고 상위 욕구가 있어요. 니즈가 있고, 정확하게 말하면 물질적인 니즈가 있고 상위에 정신적인 원트가 있어요. 이거를 7단계로 세분화시킨 게 매슬로우 욕구 단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욕구를 안다는 거는 사람을 아는 거거든요. 사람을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찰한 게 인문이잖아요. 인문학이잖아요. 결국은 인문학을 안다는 거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욕구 중심으로 안다는 거고, 이게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사람의 생각의 흐름을 안다는 거는 결국은 사람의 생각의 흐름을 안다는 게 이게 소비자 행동론이거든요. 이걸 우리는 심리를 아는 거지. 심리, 마음의 이치를 아는 거지. 이치를 아는 거고, 이게 맞나요? 패턴. 그리고 이 심리를 안다는 거는 결국은 이런 욕구를 안다는 거고, 그리고 이 생각의 흐름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사회적 영향을 받아서 생각의 흐름이 고촉화된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문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문화야. 이걸 써가지고 문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이 문화는 뭐냐면 문화를 정의를 하면 생각의 습관과, 생각의 습관을 뭐라고 하죠? 생각의 습관과 그 습관의 결과에 대한 양식, 행동 양식. 그래서 그 행동을 하다 보면 도구가 나오잖아요. 그 도구나 그 유산들, 이런 것들을 우리 문화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생각의 습관 안에는 위에는 규범적으로 있는 게 뭐죠? 이 법률까지 가네. 이걸 뭐죠? 위에 있는 성문법과 하위에 관습법이 있잖아요. 이제 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건 예절을 지켜라. 그리고 여기는 법, 체계 이런 게 있고, 이건 뭐죠? 말 그대로 그 물이나 이런 유물 뭐 이런 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시장을 찾아낸다는 것은 사람들의 그 생각의 흐름을 아는 건데, 그 생각의 흐름에서 우리가 애플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는 피처폰이 생활의 하나의 생각의 흐름이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누군가가 문자를 보내거나 그런 피처폰으로 우리는 예전에 했는데, 지금은 전부 카톡을 하잖아요. 당연히 카톡을 하는 게 생활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을 안 하면 이제 생활이 안 되는, 그 스마트폰과 그 스마트폰을 당연히 100% 활용하는 그런 생각의 습관, 당연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문화가 되고, 예전에는 차 문화가 있었지만 커피 문화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전부 다 아메리카노를 아침에 한 잔 먹어야 되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당연히 먹는 거 그 자체를 당연히 여기는 것을 우리는 문화라고 하죠. 근데 그 문화에서 생각의 습관을 읽고 거기에서 사람의 생각의 습관에서 살짝 비틀어 가지고 관점을 제시하는 제품이든 비즈니스 모델을 하면 사람들이 뭐죠? 저건 뭐지? 그게 혁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품을 만드는 것도 혁신이지만 생각의 그 어떤 방식을 제시하는 것도 혁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먹는 방법을 좀 달리 해가지고 사람들 당연히 이렇게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살짝 바꾸면은 재밌네. 그것도 혁신이에요. 작은 혁신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의 흐름을 알고 이러면 여기서 마켓이 보이는 거죠. 시장이 보이는 거죠. 마켓, 시장이 보이고 이 시장을 우리는 opportunity라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기회가 있다는 말은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만든다는 의미고 삼성전자의 제품이 위협을 받고 있다. 스마트폰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소비자가 외면하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회가 있고 그런데 그 니즈가 있는 거죠. 니즈. 이 원터 니즈 이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대응을 하는 거죠. 여기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죠. 솔루션을 뭘 제시하면 좋을까? 그것을 기획하는 것을 우리는 마케팅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는 전략이라고 해요. 스트래티지. 전쟁 용어죠. 근데 전략이라는 개념이 밑바탕이 뭐냐면 여기는 내부적인 거예요. 내부의 환경으로서의 그 역량, 나의 자원이죠. 근데 여기는 외부에서 이거는 외부적인 건데 외부는 내가 컨트롤이 안 된 out of control. 외부 환경에 대해서 나의 내부 역량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을 최대하면 당장 뭘 준비를 안 해도 사실은 이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캐시카우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캐시카우, CASH, 돈을 당장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사람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게 마이너스 측면과 플러스 측면에서 괜찮습니다. 일깨워주고 거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시하면 뭐가 생기죠? 밸류가 생기는 거죠. 밸류는 정성적인 거예요. 상대적이고 정성적이고 사람이 필요로 하면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가치가 있다. 그거죠. 그래서 그 가치 기업 가치 평가사 기업 기술 가치 평가할 때 그 가치는 정성적인 거예요. 고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밸류라고 정의를 하고 이 밸류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 역량을 가지고 뭔가 여기 솔루션을 제시를 할 때 여기는 이거는 원가예요. 원가 구조예요. 원가. 어떤 원가? 사람을 써야 되고 기술을 도입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작은 이윤, 자본 비용을 지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 마케팅에 필요한 홍보 뭐 이런 거 기획을 할 수 있는데도 비용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이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기술 진입 장벽인데 특히나 이 기술에 대해서 근데 이게 작은 의미에서는 이게 기술이 맞는데 큰 의미에서의 기술은요 이게 큰 의미에서의 기술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사람 공학이 경영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 사람을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일을 하게끔 만드는가. 그게 포드의 자동차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컨베이어 벨트 이후에 테크타임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쭉쭉쭉 하면서 하다 보니까 한계에 봉착하고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1940년대부터
그런 게 많이 붐을 일으켰죠. 그래서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기초해서 학문이 굉장히 경영학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모든 걸 다 어차피 다 사람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성과급 체계로 해서 관리를 할 거냐. 그게 밸런스 스코어 카드. 여기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동기 부여 일을 하게끔 한 동기 부여 기술 이런 보는 거죠. 너가 매출 기반으로 할 거냐. 거기다가 또 뭐 있죠? 수익을 더 내는 거에다가 또 뭐 여러 가지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부분. 거기다가 회사에 대해서 제안을 해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기여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뭐를 회사 체계에서 너가 어떻게 임금을 주겠다. 이게 명확한 회사일수록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사실은 회사란다는 거는 이것만으로도 인간공학으로 인간 관리 기술만 가지고도 굉장한 깊이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기술은 뭐죠? 특허부터. 근데 특허가 다가 아니에요. 특허는 표현되는 10%밖에 없어요. 나머지 경험이 90%예요. 제가 대우전자에서 그 특허 옛날에 제가 특허를 1,050건을 등록까지 그렇게 하면서 3년 동안 1,050건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건을 낸 건데 그때 미쳤죠. 왜 미쳤냐면 제가 느낌이 그래요. 이게 특허를 한 건 내는 데는 제가 1년이 걸렸어요. 남들보다도 지진하였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문함 터지면 완전히 미친 듯이 하는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항상 그 축적하는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옹알이 기간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든 논문을 쓰든 사업계획서를 하든 저는 그거를 믿어요. 뭐냐면 당장 옹알이 기간에는 남들보다 치고 나가지 못하지만 이게 축적이 되고 어느 순간에 에바다. 저 말이 이렇게 그 성경적인 용어죠. 에바다. 그죠? 말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앞서가는. 그래서 그걸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사업이든 뭐든 거울리죠. 처음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간 사람은 뭐죠? 지쳐요. 그런데 계속 이래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터진 사람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극 배우들이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처음부터 틸라고 해가지고 막 하는데 나중에 평가 안 좋아서 나중에 그냥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해와중에서 10년 동안 그냥 계속 시다바리로 이렇게 있다가 전문용어 시다바리로 이랬다가 나중에 이렇게 확 올라간 사람이 있거든요. 어느 쪽이냐? 제가 볼 때는 뒤쪽이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부담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니까 거의 봉사죠. 그래서 봉사로 시작해가지고 한 1, 2년만 따라다니면요 전문가 돼요.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창업대학원 와가지고 이게 그 우리가 고민하는 게 내가 뭘 대우를 받고 일을 배우겠다면은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가방 벗지. 그래서 딱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탑 클래스 있는 사람 그냥 찾아가가지고 나 돈 안 받아준다. 당신 뭐 필요하냐? 내가 그냥 도와주겠다. 6개월만 해보십시오. 엄청 많이 배웁니다. 그게 저는 정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강의를 했었고 처음에 그 박영만 소장님 있죠. 그때 임팩트 있게 강의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전국구였어요. 그런 제 차가 있으니까 제가 운전기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싣고 가면서 계속 이야기 듣는데 그때 굉장히 그게 저한테는 많은 자양분이 됐고 2박 3일 뭐 어디 뭐 말리프 어디 뭐 기자들 대전신문 기자들 뭐 데리고 뭐 그때 연말되면 뭐 이렇게 위로 하는데 거기 이제 특강 강사로 가면 덕분에 저도 잘 먹어요. 그래 먹고 저녁에 기자들하고 명함 교환하고 그런 인맥이 그러니까 기자가 몇백 명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태국을 안 보느냐 다 보고 있더라고요. 단지 무슨 하니까 좋아요를 안 누를 뿐이지. 그게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페북 이렇게 제가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바로 한 며칠 후에 제가 내용 올렸던 게 막 기사가 되고 다니고 있어요. 아, 이게 바로 인플루언서입니다. 미래에는 내가 인플루언서가 될 때 뭐냐, 내가 그런 매체를 마케팅 툴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도 나를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플루언서로서 SNS를 본인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블로그, 유튜브, 그 다음에 페북, 인스타 정도는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남들한테 검색이 되는 사이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그걸 하셔야지 개인 미디어가 결국은 지식 제조업에서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 미디어들이 서로가 접점해서 다들 마케팅의 어떤 네트워크 역할을 하고요. 요즘 페북이 왜 중요하냐면 페북에 유명 마케터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정말로 진정성 있게 하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의 친구 5,000명이 다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 친구 맺기 내 친구 없다. 내가 몇백 명밖에 안 된다. 내가 그런데 그 사람과 똑같은 인맥을 나도 갖추고 싶다. 그럼 그 사람하고 친구 맺기 해가 거기 가가지고 그 안에 보면 이제 친구들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고 그냥 다 친구 맺기 신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신청만 하면 사실은 수락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저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진정성 있게 친구 맺고 싶다. 그러면 다 이제 그럼 순식간에 5,000명 돼. 그리고 나는 그 사람 레벨이 되는 거예요. 인플루언서. 그래서 그런 어떤 노하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타겟이 여기 이제 STP인데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인데 이 타겟이 어떤 식이냐면 옛날에는 대중들을 상대로 광고를 막 하고 홍보를 했는데 효과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어떠냐? 누가 TV 보니까 다들 스마트폰 보고 있죠. 근데 다 뭐 봐요? 페북 보고 있고 유튜브 보고 있어요. 제가 지하철 타고 다니면 이렇게 아저씨 뭐 하나 보면요, 우리나라의 첨단 무기다 뭐 이런 거 보고 있어요. 네. 막 전부 보면 나름 유튜브에 아주 그냥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결국은 페북 친구들끼리 끼리끼리 있으니까 고구마 줄거리처럼 다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은 그분들을 타겟으로 해가 뭘 생각을 해가 거기에 사람들한테 광고만 되고 사실은 한 100만 명 광고해가지고 한 명 뭐 0.1% 찾아온다고 하는데 100만 명 해가지고 한 그렇게 찾아오는 비율이나 돈을 무지 쏟아지고 그거보다 페북에 차라리 그냥 5,000명인데 그건 진성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찾아가지고 하면요, 돈 많은 애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알면은 돈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인들 보면 부모님들 그 과일 같은 거 그런 거 페북으로 다 해서 소진 다 시키고 우리 부모님이 이런 걸 했는데 이거 사실은 이렇게 뭐 하면은 돈이 별로 안 남아서 이거 그냥 페북에 시중보다는 싸고 우리도 비싸게 샀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거 사실 분 하면요 그냥 다 사요. 그리고 택배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거는 댓글에 아니면 메신저에 딱 올려주면 바로 돼요. 저도 그 추석이나 그때 부정이나 이럴 때 선물 그렇게 얘기해. 지인들이 이런 게 올라왔어요 하면 시중보다 3분의 1 가격. 받는 사람은 엄청 비싼 것처럼 느껴지지만 굉장히 퀄리티죠. 그런 것들을 그냥 리스트 짜게 보내주면 입금하면 그냥 딱 가고 얼마 좋습니까? 그래서 이 STP 그래서 이 밸류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배경에서 정성적인 거다. 그리고 내부의 역량 이런 것들이 사실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이라는 거는 좀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기술이랑 특별히 뭐 특허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문화죠. 우리나라 문화죠. 사람들은 다 그냥 기술하면 생각을 흐르면서 뭔가 거창하고 삼성전자 그런 것만 기술이라 생각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기술? 제일 좋은 거는 이 기술이에요. 어떤 거?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기술. 왜 기술을 합니까?
다 싸고 싼 거잖아요. 가성비 좋은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은 뭐냐면 사람을 제대로 된 사람을 알아봐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기술. 그 다음에 이 진입장벽을 높여서 경쟁자들보다 부가치를 높여서 제대로 가는 기술. 아니면은 공정을 AI를 써가지고 비용을 확 줄이는 기술. 그 다음에 자본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기술. 결국은 다 마케팅 기획하는 거. 이것도 결국은 홍보, 광고, 그 다음에 홍보, 인적 판매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영업이라고. 영업은 뭐죠? 체험 마케팅이라고도 돼요. 이거를 바이러스 마케팅, 뭐 요즘 뭐 바이럴 마케팅, 바이러스 같이 이게 바이럴 있죠, 뭐 이렇게 마케팅.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혜택을 주는 게 우리는 판매 촉진, 판촉. 이거는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1+1, 뭐 아니면 마일리지 이런 거. 그러면 광고는 뭐죠? 광고는 말 그대로 미디어, 다른 사람의 매체를 쓰는 거죠. 매체를.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죠. 미디어란 뜻이 중간의 플랫폼을 이용하니까 남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줘요. 홍보는 뭐죠? 홍보는 이벤트예요. 이벤트를 통해서 뭔가 말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더래, 저렇더래, 와, 너 그거 가봤어? 그래서 이런 마케팅에서 이런 기획만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켓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고객이 원하는 니즈에 대해서 이건 원턴 니즈죠. 그 원턴 니즈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하는 KPI, Key Performance Index를 정성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성적인데 이건 정량화시키는 거예요. 정량화시키는 KPI, 개발 목표죠.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제품 사양이라고 합니다. 이걸 스펙이라고 해요. 스페시피케이션. 수치화시키는 거죠. 이걸 우리는 개발 목표라고 해요. 비즈니스 개발 목표인데 이 개발 목표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플러스 비즈니스 모델로 가면 비즈니스 모델인 경우는 엔드가 더 붙어가지고 세 개가 더 있어요. 피지컬 에비던스, people, 프로세스. 결국은 솔루션이라는 것은 이 7개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 플랫폼을 가지고 여기에 채울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 프로모션 요거가 여기에 해당돼요. 이게 프로모션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케팅 기획이라는 것은 시장에 대해서 기획을 한다는 건 항상 요거밖에 생각을 못 하더라고. 아니에요. 제품부터 가격도 기획하고요. 유통 채널도 기획하고요. 그 다음에 홍보 방안도 기획하고, 이게 또 광고, 프로모션, 이런 촉진이죠, 촉진. 말 그대로 촉진은 사람들이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매할 의사를 가지도록 하는데 사람이 마음이 터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정의,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이것도 정확하게 인지하는 인지,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의도.
지정의 요 단계의 어딘가에 프로세스를 타게 하는 게 프로모션이에요. 그 순환이 이루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인 겁니다. 그럼 피지컬 에비던스는 뭐냐면 인테리어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눈에 보이는 거 비주얼 그래서 보면 아무래도 그냥 인테리어 잘 돼 있으면 조금은 럭셔리한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피플은 뭐냐면 사람 관리죠. 이게 사람에 대한 CS 교육부터 뭐 하여튼 마인드, 기업 문화 이런 거.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그 처리 방식. 그래서 결국은 이 KPI라는 거는 요것들을 기획하는 게 마케팅이다. 그리고 이 비용을 절감하는 요 단계로 이렇게 가는 건 뭐죠? 요 가격을 우리는 프라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시장이 물건이 팔리려면 밸류가 프라이스를 이겨야 된다. 그죠? 그래서 가격 결정 구조는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니즈 베이스로 가격을 결정할 거냐, 프라이스 베이스로 가격을 결정할 거냐, 아니면 니즈와 프라이스 중간을 찾아낼 거냐. 그런데 우리가 경영지도사 공부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막 이야기해요. 근데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명품이면 고객의 니즈를 극대화시켜가지고 부르는 게 가격이 될 수도 있고, 그걸 뭐라 하죠? 가격 품질 연상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가격을 올렸더니 뭔가 있는가 봐 하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그 공산품이에요. 공산품은 뭐죠? 사람들의 니즈 밸류는 항상 꾸준한데 이거는 가격 기반으로 사람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벌써 성경험이 있는 거예요. 아 그냥 비교하면 뭐 세럼 뭐 이러면 벌써 다 해봤으니 공산품은 벌써 성경험이 있으니까 굳이 이런 걸 안 해도 되는 거죠. 공산품이란 뜻은 공공재인데 다 경험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은 치약, 칫솔 이런 거 사실 체험해보고 삽니까? 아니면 그냥 가격 보고 그냥 벌써 뭐 다 브랜드는 다 아는 거고 그냥 구매하잖아요, 인터넷에. 이런 것들은 가격 기반으로 그렇게 갈 수. 그래서 이 가격 침투 전략이라고 해요. 가격 침투 전략. 이거는 가격 품질 연상 전략이고, 요거는 가격 침투 전략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내가 가격을 몰라요. 처음 신제품이 나왔는데 가격을 몰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스키밍 전략이라고 하는 게 낚시하는 거랑 똑같아요. 낚시할 때 상층부터 한번 던져보고 가격을 제일 높은 데서 던져보고 중간 던져보고 밑에 던져보고 해가지고 입질이 오는데 거기가 물고기에 있는 것처럼 그걸 해보려면 전체를 대상으로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그렇게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 가격이 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니까 어느 지역만 두고 거기만 한정해서 그냥 가격을 한번 계속 조정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을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가격화해서 확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고, 그걸 우리는 스키밍 전략. 여기 가격이 있으면 요 가격이 이제 비용과 관련된데 여기 스키밍 전략 이런 게 있고, 또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가격 전략이 이런 게 있어요. 레퍼런스 전략이 있어요. 제가 이제 경영지도사 마케팅 강의를 다른 데서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마케팅하고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 마케팅을 다른 데서는 컨설팅을 해요. 기업 강의를 갔더니 컨설팅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 마케팅은 과학이거든요. 인문학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숫자의 발견은 과학자가.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과학자들이 마케팅 전략을 잘 씁니다. 프루덴셜에 제가 근무했을 때 제일 탑 달리는 사람들, 최은 LP나 이런 사람들 다 숭실대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나온 사람들이 말은 잘 못해요. 그런데 진정성과 어떤 치밀한 이런 전략들이 다 프루덴셜 다닐 때 제가 마케팅 그런 거를 그 사람들한테도 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녹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레퍼런스 전략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온라인 쇼핑몰에 물건 로칭할 때 처음에 제일 비싼 백화점에 입점을 먼저 시킵니다. 하나도 안 팔려도 돼요. 그래서 입점을 시키면 그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올려버려요. 한 2만 원에 팔 것 같으면 10만 원. 10만 원을 입점시키고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50% 세. 이걸 왜 어디서 이걸 원하냐면 특판팀에서 원해요. 왜냐하면 기업의 특판팀들은 자기네들이 어디 대비 얼마에 깎았다는 구매 실적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보고하기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업 입장으로 그렇게 구매를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하기 좋은 명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사장님, 우리가 이 다른 데는 이렇게 팔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한 80% 깎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하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 레퍼런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가격 전략들이 사실은 마케팅에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고, 이 마케팅은 결국은 이런 프로모션 이런 거 외에 이런 프로모션 외에 이 7P, 7P를 정량화시킨 이 KPI가 이게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마케팅이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자원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내부 환경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런 걸 기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죠. 여기서 KPI를 도출하는 방법이 저번에 말했듯이 6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디자인 싱킹, 페르소나 기법, QFD,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그 했을 때 여기 QFD, 디자인 싱킹, 그 다음에 페르소나, 그 다음에 이제 그 통계 분석,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하는 거. 지금은 이제 AI까지 나옵니다.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장의 KPI를 도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죠. 디자인 싱킹이 뭘까요? 디자인 싱킹은 스티브 잡스가 이거를 성공한 거죠. 소비자들한테 원하는 것을 제시하기 전에는 소비자들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른다. 그 가정에 의해서 자기는 생산자이기 전에 소비자였다. 그래서 컴퓨터를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셀프로 뭘 DIY를 하다 보니까 이런 컴퓨터를 사용하는 게 이런 게 불편한 거야. 그래서 그걸 직접 생산자로서 만든 거예요.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디자인 싱킹의 핵심이에요. 디자인 싱킹은 디자이너들이 어떤 사물을 현상을 바라볼 때 기존 사람들은 이거에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생각의 습관에서. 이것을 리셋을 잘하는 디자이너들 관점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디자이너들은 편견을 없애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디자인 싱킹의 원리는 뭐냐면 애기의 마음, 애들의 마음. 그러면서 거기 어디서 핀란드에서 아이디오사라는 데가 아이디오사. 거기서 이 디자인 싱킹을 처음 이제 제착을 했는데 이게 어디로 갔냐면 그 독일의 SAP 들어봤어요?
삼성 SDS 같은데요. SAP에서 거기는 종합 컨설팅 회사 하면서 정보 전산 그쪽이에요. 독일에서는 넘버원이에요. 거기서 이 디자인 싱킹을 그 핀란드 아이디어사 거를 채용해서 했는데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미국으로 간 게 P&G예요. P&G가 1980년대에 그 전까지는 굉장히 승승장구했는데 P&G가 많은 회사인지 알죠? 세탁 거기 저 가루 피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그 이제 소비자의 그 마음을 못 읽으니까 매출이 급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수백 개가 그냥 한 80개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매출도 급감했을 때 그 P&G에 부임했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 그 사람이 이제 디자인 싱킹 기법을 해가지고 그 회사가 매출을 엄청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P&G가 어떤 회사냐면 미국의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집잖아요. 이 매드가 있어요. 이건 P&G 아니겠지 하고 집으면 쫙하게 돼요. P&G. 성분은 똑같아. 성분이 그러니까 매드가 이래 있으면 경쟁사가 한 반 있고 다른 P&G가 만든 게 반인데 P&G 전략이 뭐냐 브랜드 개발. 근데 안에 성분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포장만 막 바꿔가지고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P&G인 거야. 그러니까 P&G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쓰다 보면 다 P&G인 거야. 옛날에 우리 1990년대에 제가 미국에 1990년에 좋다고 미국 가가지고 뭘 사왔어요. 거기 메이드 인 코리아더라고요. 그 당시에 메이드 인 코리아였다. 그때 비퍼 그 삐삐 있죠. 미국에 그때 가고 와 신기하다 뭐 이랬는데 그거는 한국에 안 맞아가지고 제가 못 사가 들어왔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브랜드 전략에서도 P&G가 성공을 하고 그걸 차용한 게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는 자기 생각이 아니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잘하는 거는 뭘 잘합니까? 핵심 기술은요. 스티브 잡스는 이 생각의 흐름, 생각의 습관을 다른 방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스마트폰 그 안에 있는 기존 폰들은 작동을 시키려면 삼성 갤럭시는 8단계를 가야지 그게 작동이 되는 세팅이 되는 구조였다면 애플 아이폰은 그 중간에 없애버리고 2단계의 버튼 하나로 모든 인터페이스, 즉 유저 인터페이스 UI라고 해요. UI와 유저 익스피리언스 그에 따른 유저 익스피리언스 UX를 새로운 방식으로 제시를 한 게 애플 아이폰의 특허의 핵심입니다. 3D 프린터가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는 8단계의 거쳐야지 제품이 나왔는데 지금 뭐죠? 생각했던 걸 디자이너가 바로 자기가 출력하니까 2단계로 줄어들었어요. 그게 3D 프린터의 핵심이에요. 그걸 우리는 프로덕트 컨슈머, 내가 프로슈머. 그래서 3D는 프로슈머, 프로덕트 컨슈머, 프로슈머로서의 거와 그 다음에 유저 인터피어런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제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그 고객의 KPI를 도출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역할을 큰 게 있죠. 그런데 이게 또 흐름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통계로 모든 걸 해가지고 통계지상주의로 갔다가 다시 디자인 싱킹으로 갔다가 다시 컴퓨터를 이용한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통계 분석과 디자인 싱킹의 그 직관이 합쳐져서 AI가 나오고 그래서 컴퓨터의 직관을 이용해서 AI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굉장히 최적화된 마케팅 기법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면 가천대학교에서 의사하고 그 왓슨이라는 AI 프로그램이 제시하는 처방 2가지를 한 장씩 제시했을 때 어딜 걸 따르겠습니까? 의사 걸 처방전을 진단을 따르겠어요? 아니면 왓슨 걸 따르겠어요? 대부분이 왓슨 걸 따른대요. 똑같은
어떤 확률이라면 왔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지금 AI가 더 진단율이 정확도가 높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면 AI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뭘 AI가 못하는 게 우리는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현재까지는 한 20, 30년 동안은 뭘 할 수 있냐면 남이 안 올라본 창의성, 이걸 혁신성이라고 하거든요. 혁신성 부분은 아직은 사람이 할 게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문학, 사람의 심리와 관련된 공감 능력 쪽에 시장이 있다.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혁신이라는 부분하고 이 생각 심리에 대한 공감 능력, 이 공감,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창업대학원에서 가야 됩니다. 그게 지식 제휴. 생각의 길목을 지킨다는 건데 결국은 손정이나 그 손정이도 그렇고요. 돈을 버는데 젊었을 때부터 가장 핵심을 뒀던 게 지식의 길목을 거머쥐어라. 지금 그 핵심이 뭐죠? 페북이나 구글이나 다 지식 기업이거든요. 그 지식의 길목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하냐? 자기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걸 비켜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 아이폰 쓰거나 갤럭시 쓰는 거 외에는 우리는 화웨이 건 못 쓰게 하잖아요. 미국은 지식의 길목을 중국에 넘기는 순간 중국은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AI가 앞서가냐면 인권이 없는 나라예요. 인권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나 미국은요 인권이 있다 보니까 AI가 발전이 더뎌요. 근데 중국은 스마트폰 사면은 얼굴을 인식을 해야만 로그인이 그러니까 등록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또 지하철이나 가면요. 저도 중국 가면 위에 그런데 자주 가는데 가보면 사업장 자주 가보니까요. 야 범죄자는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죠. 또 그 비행기 공항 검색대 수준으로 그렇게 다녀야 되고, 근데 다 인식을 다 시켜. 그 공항 검색대가 딱 하면 이렇게 딱 하면서 이렇게 인식되는 그 다음에 이제 자동 그 출국 시스템, 자동 입국 또. 근데 중국은요 인권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람을 다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버스를 타보면 둥글둥글한 그 카메라, CCTV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3개에서 6개가 항상 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 제가 이제 중국에 들어갈 때 인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그 중국 공안에서 그걸 제가 누군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 중국에 도피 여행 갔다가 큰일 나죠. 엄한데 동남아 어디 가야지. 거기 가면 행적이 다 나오는 거예요. 중국은요 지금 완전 겁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완전 아예 그 전략이 뭐냐면 AI로 사람들을 컨트롤하겠다. 그게 전략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는 이 파이 이게 STP인데 이 기회가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인문학적으로 보면 이 마음의 욕구에 따라서 세그멘테이션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냥 인구 통계학적으로 나누긴 하는데 지금은 인구 통계학적으로 나눠가 거기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게 쉽겠어요. SNS 상에 페북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성향으로 한 사람의 성향으로 그 안에 친구들 내가 세그멘테이션 나누는 게 효율적이에요.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존의 마케팅 기법을 우리는 마케팅하면 항상 요거만 생각했어요. 요거. 기존 그 어떤 생각의 습관적으로만 접근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는 시대의 흐름을 놓친다. 그럼 뭘 해야 되냐? 사람의 그 심리를 제일 잘 반영하는 게 SNS고 거기서 활동한 포지셔닝이 가상의 공간에 사람들이 활동하는 그걸 보니까 사람의 어떤 심리가 나오고 세그멘트 타겟팅. 그래서 마케팅 분야에서 지금은 SNS 기반의 어떤 마케팅 그런 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종이 설문회가 누가 설문합니까? 다 버리지,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파일에 대해서 논문도 마찬가지예요. 논문도 똑같아요. 기존 논문의 그 아쉬운 점, 기존 논문에서 다루지 않은 마이너스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하면은 더 좋은 영역을 확장을 시키겠다. 그리고 근데 이걸 알라고 보니까 자료 조사가 돼야 돼요. 자료 조사. 이게 조금씩 이런 것도 미스가 있는 거예요. 어떤 미스가 있습니다. 뚜껑만 열어놓으면 다 말라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기 맞습니다. 여기 많아요. 제가 많이 갔던. 그래서 그 자료 조사를 하는데 논문에서는 기존 선행 논문 키페이퍼를 가지고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연구 모형 등이 나옵니다. 예, 제가 알려드릴까? 용량이 없대요? 아 예. 야, 제게 용량이 엄청난데 왜 없을까? 512기가인데. 내가 최고로 높은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키페이퍼고 이 키페이퍼에 대해서 이 자료조사죠. 이 자료조사를 키페이퍼를 해봤더니 어떤 논문 A, B라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A, B라는 연구 모형이고 어떤 거는 B에서 C고 어떤 거는 A에서 C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또 뭐 이렇게 나와서 하여튼 연구 모형 키페이퍼를 3개를 했으면 요거를 가지고 나는 A에서 B에서 C로 해가 A, B, C 이렇게 가고 A에서 C로 가는 요런 연구 모형을 하나 만들어서 해보겠다. 이게 사실은 여기 C로 여기가 여기로 들어가는 3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내가 제시하는 가설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걸 기존 연구 모형에 했더니 이런 건 있고 이런 연구 모형은 없더라. 그거를 필요성으로 여기다가 적는 거고. 그래서 여기 필요성을 기존 논문은 이렇던데 그거를 나는 요런 연구 모형으로 하고 그리고 그 이유는 이런 걸 하겠다. 그래서 여기는 가설이죠. 이 가설이 뭐냐면 사학객서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이 됩니다. 이게 KPI. 논문에서는 가설이죠. 여기가 키페이퍼, 죄송해요. 여기가 키페이퍼고 여기가 경쟁자 분석. 경쟁자 그죠? 그럼 경쟁자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요 관점에서 경쟁자를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표를 딱 만들어가지고 A사, B사, C사, 자사 앞으로 할 개발 목표가 되는 KPI로 해가지고 항목별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분석 쫙 해서 하는 포지셔닝이 뭐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뭐 4분면으로 이렇게 쫙 했을 때 이 프로덕트 관점에서 얘들은 여기를 만족시켜주고 여기 만족시켜주고 여기 만족시켜 나는 없는 우주공사에서 여기를 하겠다 이런 포지셔닝이 나오는 거죠. 그게 차별화 포인트죠.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얘들이 하는 거 이거는 내가 전부 다 기본적으로 가져가겠다.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여기 차별화 포인트다. 그래서 요게 경쟁자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쟁자 분석을 하는데 이 경쟁자 분석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장을 도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뜬구름 잡듯이 남들 시장을 가지고 자료를 잡아서 하는 것보다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럼 A, B, C라는 그런 어떤 경쟁자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얼마 정도 쟤들은 판매하고 있을 거예요. 그걸 알잖아요. 그러면 경쟁자 분석에 있어 가지고 매출 같은 거를 그런 걸 다 아니까 그 경쟁자 분석 3개가 상위 몇 퍼센트, 한 80%를 차지하고 있으면
매출 규모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경쟁자 분석을 통해서 역으로 시장을 추출한 이 시장의 크기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경쟁자 분석을 통해서 시장의 크기를 그러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전체의 몇 %다 그걸 가지고 찾아낼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비슷한 업종에 있는 제품의 것을 가지고 또 찾아내는 방법. 예를 들어 가지고 차에 들어가는 뭐가 하나 있어요. 액세서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액세서리는 신규예요. 그래서 제품으로서 하기에는 아직 시장이 없어서 추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와 비슷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만약에 내비게이션 장착률이나 그거를 가지고 구매 의도를 유추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시장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런 가설도 가설 그러니까 이거 논문에서는 가설이고 여기서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그걸 실제로 시장에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 검증하는 게 여기에요. 검증하는 게 우리는 5단계에서 시장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보면 뭐 IR하러 가고 그러면요 한국 업체들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뭘 하느냐? 너 제품 그거 한번 시장 반응 봐야 되지 않겠니? 우리 네트워크 이용해서 해. 한 2천만 원 더라. 그래가지고 아이코어 이런 거 있죠. 미국에 보면 이제 아이코어사의 뭐 프로그램 이래가지고 막 그냥 그 시장을 그 대면 접촉을 시키러 언어도 안 통하는데 시장 바닥에 그냥 길바닥에 앉아서 그 자기 제품 소개 자료 가지고 외국인들한테 일일이 물어보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도 좀 키워야 돼. 이런 명분이지. 그래가지고 생고생을 해요. 이렇게 한 달 정도 하면서 거기서 영상 촬영해가지고 그 영상 촬영해 그 편집해가지고 좀 해가 어디에 넣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크라우드 펀딩 그런데 이제 그 올리는 거죠. 올려가지고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체제비부터. 굳이 거기 가가지고 시장 조사해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런 데 가가지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과가 좋냐? 그렇게 썩 좋지도 않아요. 그럼 거기서 물론 뒷바닥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압축 경험을 해가지고 또 네트워크를 또 하나 발굴해서 투자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요즘 많이 드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검증을 하는데 이 검증하는데 시제품을 만드는데 이 시제품까지 가는데 얼마? 비즈니스 모델을 시제품까지 만드는데 5천만 원이 들어요. 그래서 한 평균 5천만 원 이거를 정부 지원 자금을 예비 창업자한테 패키지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고 3년 미만은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이제 창업한 사람들한테는 창업 성장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도 한 1억 이상 2억. 그러니까 한 3년에서 한 7년 사이는 그런 걸 쭉 받다 보면 도움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하는데 논문도 마찬가지로 설문조사 해가지고 설문조사하고 통계 분석하고 이런 거 하고 통계 분석. 그래서 이 통계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 통계 분석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뭐죠? 여기서는 여긴 뭐죠? 여긴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해봤더니 사업계획서에서 마케팅 전략이 나오는 거고 이 전략수를 여기서는 뭐죠? 분석 논문 통계 분석해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 분석하고 방향성 같은 거 하고 방향성 이거 다른 말로 시사죠. 결과는 왜 그런지 안 그런지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시제품이 나오고 이게 반응이 뭐 안 좋았다. 안 좋으면 다시 피보팅 1차 시도에서는 어떻더라. 근데 2차 시도를 또 하는 거예요. 2차 시도를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서 하는 걸 피봇이라고 해요. 피봇을 해가 다시 2차 시도했더니 기술 이런 다 저는 창업은요 국수집도 저는 기술 창업이라고 봐요. 왜? 국수집도 비용 낮추려면 요즘에 뭔가가 자기 경험 기반에 어떻게든 낮춰야 되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가 기술은 중간상을 없애는 기술이다. 그럼 부모님이 농사를 짓던 그걸 가져와 갔던 그거 다 기술이거든요. 남이 모방하지 못한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아침 저녁 시장에 물건을 보는 기술이든지. 그래서 이런 결과를 분석해서 방향성 제시하고 전략. 그래서 여기서 이제 2차 시도를 하는데 1차 시도를 창업해가지고 좀 반응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은 포기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1차 시도했을 때 성공 확률이 5%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초보가 자존감 타가지고 넘어졌다고 해가지고 실패하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2차로 피부팅을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2차로 가가지고 다시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확률이 두 번째 시도한 사람은 15%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여기서 이제 넘어간 사람은 5%고 이거고 나머지 5%고 95% 중에 15% 성공하고 또 나머지 이제 요거 합하면 80% 남았지 않습니까? 이 80% 중에 몇 퍼센트? 30%가 또 성공하고 또 40%, 50% 그래서 총 이걸 다 합하면 거의 83%가요. 다섯 번째까지 시도하면 성공을 합니다. 성공 기준은 먹고 사는 정도 BP. 그래서 이걸 다섯 번까지 피보팅하는 환경을 제시하는 게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방향이 돼야 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 4학년까지 끊임없이 이런 거를 시도하고 통계 분석을 하든 뭐 사학계에서 비즈니스문을 하든 끊임없이 하는데 이걸 사람들은 옛날에 보면 산업공상 뭐 이런 아주 천민의식 뭐 이런 거를 뭐 강조를 해서 그런지 전문대에서나 배울 걸 기술을 배울 걸 왜 자꾸 대학에서 강조하는 게 옛날의 그런 방식인데 사실은 우리가 경영학 공부하고 뭘 하는 게 다 뭐예요? 마케팅 역량 강하지 않습니까? 대학교에서 뭐 학문 공부하는 게 왜 공부합니까? 다 이거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그런 안목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경영하면 그냥 학문적으로 우리는 비즈니스 상관없이 정말 그냥 근데 목표가 정확하지 않은 거야. 목적도 없고 그냥 공부만 해가지고 그 학문적인 툴만 공부를 한 거지 왜 공부하는지 모르고 공부하는 거야. 그런데 외국에서는 벌써 목적이 뭐냐 도대체 목적이 뭐냐. 왜 당신이 대학교 4학년 동안 학문을 공부하는데 인문학을 공부하고 그런 걸 하느냐. 그 목적이 보니까 결국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럼 행복이 뭐냐? 행복은 자유다. 프리덤. 자유인데 뭐로부터 자유? 인간은 욕구로부터의 자유다. 욕구로부터의 자유가 뭐죠? 돈이 좀 필요해. 근데 돈이 충분하면 어때요? 돈으로부터 자유죠. 그냥 충족시켜주는 거야. 프리덤이라는 거는 충족이에요. 이너프, 충족. 어떤 충족? 모자람이 없는 거, 결핍이 없는 거. 그렇죠? 인간의 욕구로부터 모자람이 없어 결핍이 없는 건데 그 결핍이 뭐냐? 건강적인 것도 사실은 있을 때 모르는데 결핍 되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뭘 해보고 싶어도 못하고 그럼 의식주적으로 내가 돈이 없으면은 몸이 뭐 춥고 그런데 뭐 다른 거 생각납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상위 욕구로 누군가로부터 외로움을 안 당하고 싶고 소속을 당하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관심과 배려를 받고 싶고 그게 사랑의 욕구고 사랑은 성경에서는 관심과 배려를 받고 있대요. 사랑. 그래서 사랑은요 관심과 배려인데 이 사랑을 성경에서는 관심과 배려인데 이걸 비즈니스적으로 보면요 외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부 역량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걸 제시하는 걸 배려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관심
관심과 배려. 여기 이제 배려가 되는 거죠. 내부 역량적으로 준비를 해서. 그래서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사회적 기업이죠. 그렇죠? 내부의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걸 찾아내서 내부 역량으로서 배려를 해서 제시를 하는 게 결국 기업이 사랑을 제시하는 게 이런 명분이 중요한 거예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 칫솔 공장이 하나는 우리 기업 매출을 올려서 우리 직원들 월급 많이 주겠다.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세상에 보니까 충치로 고생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사장님이 나는 우리 회사만큼은 다른 회사와 다르게 이 세상의 충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어떤 핵심 기술을 개발해서 칫솔을 만들어서 그 칫솔만큼은 우리 걸 사용하는 만큼은 충치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칫솔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건 사회적 기업이에요. 박수 받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뭐 사랑의 LG 뭐 이런데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사랑. 세상이 원하는 거를 우리가 어떤 공짜로는 못 주겠고 최소 비용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그 가치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행복은 뭐냐면 이거 충족하는 건데 먼저 아까 돈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위에가 건강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은 게 사랑인데 그 위에가 뭐가 있냐면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은 인정은 뭐죠? 나와바리, 명예욕, 권력욕, 내 말 한마디 끝나 이런 거 명예, 권력 다 여기 있어요. 또 뭐죠? 그 위에가 지적 호기심 그 위에가 쾌락은 뭔가 미적 쾌락부터 뭐 있죠. 그 위에 자신감이에요. 자기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결핍이 되면 사람은 허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밸런스입니다. 그러니까 저 중에 돈만 밝혀서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건강 안 좋아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런 방향성에 있어가지고 밸런스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전체 계획을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마케팅 계획을 세우고 그 세부적인 게 비즈니스 모델이고 상위로 가면 나의 미션과 비전 이게 뭐죠?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나의 목표 같은 말입니다. 전략이나 목표나 비전이나 같은 말이에요. 요 밑에 이게 전술이에요. 전술. 그래서 내가 비용을 적게 들이고 기회를 살리는 이 부분이 가장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의 7가지 법칙을 보면 급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고 급하지 않으면서도 미래의 것을 하고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급하지도 않고 그죠? 그렇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거 그런 거를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전략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이 트렌드가 또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옛날에는 내가 잘하는 것만 다 하려고 했었어요. 삼성전자가 현대자동차가 광양에 아니면 어디에 그 제출소를 세우고 이런 게 전부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거기에 지금 경쟁력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다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물고기는 있는데 내가 뜰채가 없어. 그럼 뜰채를 어디 가서 철망 구워가 내가 다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빌려오면 되잖아.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오픈 이노베이션. 그래서 내가 약점을 남들은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서로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은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차별화된 건 결국은 소통이거든요. 소통을 해서 인테그레이션을 잘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 이면을 보니까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내게 BSC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 형태는 제가 제가 그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그 인터넷에 창업 에듀 박남규 해가지고 치면은 외주 생산 설계 거기 보면 오픈 이노베이션의 7가지 방법론이 나와 있어요. 프랜차이즈부터 조인트 벤처 이렇게 있는데 그거랑 다음에 보시면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방법론 보면 자원이 사람, 기술, 자금, 마케팅인데 프랜차이즈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하면 상대방은 뭘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도 가지고 있고 직원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고 기술도 가지고 있고 마케팅 방법도 있는데 이거를 내가 돈을 내고 CU 하나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나는 그냥 돈만 내고 너희들은 이런 걸 나한테 빌려줘. 그래서 같이 하자. 근데 갑질하죠. 제일 좋은 거는 프랜차이즈를 했을 때 내가 비전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시스템을 내꺼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프랜차이즈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했을 때는 생존형이 아니고 생계형으로 가요. 치킨집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사업적으로 확장을 시키려면 치킨의 레시피부터 관리 방법론 이런 것들을 교육을 잘해주는 기업인가 정말로 오픈을 하는 기업인가 그걸 보고 접근을 해야지 단순히 그냥 돈 주니까 어떻게 잘해주겠지 상품 분석부터 다 그냥 알아서 해주고 그 자료를 공개를 안 한다면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프랜차이즈를 하는 업체들은 다 거기서 3년 지나면요 뭘 자꾸 요구를 해요. 인테리어가 낡아서 다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아는 업체에 택도 아닌 가격으로 다시 거래를 해서 당신이 3년 동안 5천만 원 벌어놓은 걸 다시 재투자해라. 이게 PC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학기에는 뭘 할 거냐면 2가지 과목을 좀 해보고 싶어요. 하나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경영지도사 자격과정인데 이 경영지도사 자격과정은 그냥 단순히 그냥 자격을 위한 자격 공부가 아니고요. 이런 것들 이론이 한 300개를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그 중에 그냥 이론 하나 딱 띄워놓고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 소비자 행동론의 지정이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하나 이름 딱 띄워놓고요. 그걸 가지고 그날 이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한 수업당 한 서너 개씩 계속 그것만 외우면 그 주변은 요 원리로 하면 다 통하게끔 그렇게 해서 하나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은 그런 거예요. 프랜차이즈랑 과연 그게 돈이 되나 안 되나? 예를 들어가지고 커피 사업부터 많이 하는데 이게 과연 미래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그리고 부동산 투자해야 되는데 부동산 지금 올라가는데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고 미래 트렌드로 봤을 때 이건 당연히 지금이 건물 같은데 인구 통계학적으로 이게 움직이는 건데 당연히 지금 이 정부가 지금 선거자금 마련하려고 지금 강남에 일부러 올려놓고 허상을 지금 보여주면서 사람들 자꾸 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 마지막 접선 무릎이 이제 거기 건물이 되는 거죠. 2010년도에 그 금융위 때처럼 해가 그때 헤어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깡통짓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판단력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한번 비즈니스 사업 하단 분석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걸 제가 그거를 그래가지고 비몽사몽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벌써 비즈니스 모델을 사랑하는 모임 해가지고 비몽사몽. 그런데 그걸 수업으로 끌고 들어와서 해보고 그래서 창업대학 와서는 돈 되는 거 찾아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프레임을 업종별로 한번 다 같이 부르는 거. 그래서 15주를 그런 식으로 한번 끌어볼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괜찮죠? 그래서 두 과목을 그렇게 해서 한번 했는데 경영지도사 이거는 말 그대로 경영 그걸 재수업을 딱 뜨고 나면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걸 딱 알고 있으면 경영지도사 공부를 하든 기업 기술가치 평가사 공부를 하든 창업 포인트 전문 매니저 공부를 하든 그건 상관없다는 거죠. 핵심만 알고 있으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전략이 그겁니다. 뭘 이렇게 배우고 잊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이거를 딱 알고 나면 모든 걸 통달하는 핵심만 알면은 자신감이 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믿는 구석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사람들한테 기업 컨설팅을 가든 뭘 하든 좀 그러니까 뭐 종이 막 이런 거 없다고 불안해하진 않아요. 그 자리에서 걸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그 대표는 막 신주 딴지처럼 내가 가져가. 그래 좀 제주고 가시죠. 그럼 저도 이제 사진 하나 찍어놓고 그러는데 제가 만들었지만 저도 기억을 못하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살아가는데 아까 말했던 창의성과 소통 공감 능력인데 결국 창의성은 남이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프레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300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창업대학원에서 가지고 있는 300개의 프레임만 다 가지고 있으면 뭐 여기서 오면 이렇게 제시해주고 저렇게 하면 그러니까 관점을 제시해주는 거예요. 지식을 제시해주는 게 아니고 지식을 레이벨 하는데 그 사람한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걸 딱 하면 그분들은 되게 신선해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이 창업대학원을 졸업하면 내비게이터 같은 사람 그래서 인생의 내비게이터가 됐던 비즈니스 모델적인 내비게이터가 됐던 이런 기술적으로 내비게이터가 됐던 하여튼 그런 어떤 내비게이터 같은 사람이면 어디 가서든 대접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거 마치고 간단한 식사 중간 식사 하실 분 같이 가서 비빔밥 먹으러 비빔밥도 괜찮고요. 제가 한 8분을 했어요. 보니까 생태탕도 맛있고 저기 횟집 하나 있죠 저기 거기 가서 어제 보니까 한잔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거기 가격 가성비 좋아요. 한 7,000원 뭐 이렇던데 맛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먹고 오늘 제가 사긴